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오늘 다들 아시지만 제 목소리 굉장히 꾀꼬리 같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두견새 소리 들어본 적은 없지만, 예, 좀 두꺼비 같은 예, 그런 목소리를 강의를 드리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진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진로가 왜 한 꼭지로 제가 따로 정했느냐면요. 진로가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 진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로 교육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딱히 없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진로 과목이 있어요. 진로 교과가 있어가지고 거기 수업을 하고요. 또 1학년 동안에는 그 시험에 대한 부담감 없이 예, 마음껏 편하게 진로를 한번 찾아봐라라고 해서 자유학기제 하는 학교도 있고 학기제 하는 학교도 있었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애들 공부를 안 해요. 시험을 안 보니까 1학년 때. 그래서 1학년 때 학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1학년 때 기초가 안 잡히니까 이 1학년 때에 배운 거를 바탕으로 심화로 들어가는 2학년, 3학년 때 공부가 또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자유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꾸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부 다 그 진로 그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단 한번 합니다. 6학년 때. 왜냐하면 6학년은 이제 초등학생은 아동이죠. 근데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이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급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한번 진로 교육을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합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안 해요. 3학년 때 해요. 예,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한 번 더 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치고 나면 그동안 다 놀았죠. 수능 치고 나서. 근데 그때 또 진로 교육을 한 번 더 합니다. 예. 그렇게 물론 이게 이제 정규 과정으로 교과서가 나와서 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뭐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시기에 진로 교육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진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제가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예. 초등학교 때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진로라기보다는 진학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죠. 예. 진로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전에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차 있는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요거는 실제로 저랑 같이 활동하고 계신 스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학교에 가서 애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이제 그 진로 활동 교육을 하면서 이걸 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되게 재밌습니다. 애들 가장 이제 중심에 있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요 점도 있죠. 가장 작게, 예, 아무 생각 없는 이런 부분이 뭔지, 이렇게 해보면은요, 이런 애는 이제 원피스, 일본 만화, 피규어 수집,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또, 시험 날에 대해서는 굉장히 별 생각이 없어요. 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방탄소년단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가족만큼이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집 개. 네, 우리 집 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게 생각하는 거, 공부 문제, 점입니다. 예, 사진 찍기, 점이고요. 이 친구는 그래도 이제 학교 생활이 좀 크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예, 가족들, TV 보기, 뭐 이런 것들이고, 가장 생각하지 않는 거, 독서, 피부 트러블, 뭐 이런 예,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참고로 보시는 거지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머리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학교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좀 차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라든지 그것과 관련되는 것들은 거의 바깥에 있는 예, 이런 점과 같이 별 생각이 없어요. 예. 가장 크게 있는 것들이 그나마 이 학생은 좀 괜찮네요. 나의 장래 희망과 부모님 생신 선물 이게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고 예, 이렇게 이제 원피스라든지 방탄소년단 예. 근데 솔직히 방탄소년단이 멋있기는 해요. 예. 저도 요새 그 정국인가요? 예. Standing next to you. 되게 멋있더라고요. 예. 제가 봐도 그런데 애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이해는 되죠. 자,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가 진로 계획을 잡아야 돼요. 학교에서는 정해진 수순대로 갑니다. 때로는 진로와 관련되는 이제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서 외부 강사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MBTI 같은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다중지능 이론 뭐 이런 것 검사 이런 것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런 흥미 검사 이런 것들도 하고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은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진로 계획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은 사실 본인이 아이를 책임지는 거는 1년이잖아요. 아이를 맡고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먼 미래까지의 장래에 대한 진로를, 잡아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진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직업적인 요소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나중에 의사가 되면 좋겠다. 뭐,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 이런 거를 갖고 계시지, 진로에 대한 뚜렷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생각들을 갖고 계시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진로를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몇 년이나 살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통계청에서 나온 조사를 보면은요, 2020년에 기대 수명 83.5세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83.5세까지 산대요. 뭐 남녀의 차이는 좀 있지만 평균적으로 기대 수명이라는 거는요, 이 83.5세가 되면 요때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대충 한 80년대생이시라면 요때 태어났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66세까지 살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지금 시대에 와서 봤을 때는 이제 83세까지 기대 수명이 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한 13살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70년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럼 70년 동안 뭘 하면서 살 거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10년 전 한번 볼까요? 2010년도에는 멘탈 기대 수명이 80세였어요. 10년 동안에 기대 수명이 3년이 더 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아이가 70년을 사는 동안에 아주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해보면 10년 동안에 기대 수명이 3년이 는다. 그럼 70년 동안에 21년이 더 늘겠죠.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 100살 넘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 90년을 살아야 돼요. 예.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이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은퇴에 대한 지금 은퇴가 뭐 60세인데도 있고 뭐 55세인데도 있고 뭐 여러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는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뭐 얼마나 줄 거냐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고 있고 계속 이제 바뀌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제도가 바뀌는 거는 어떤 사회적인 대세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내 아이 하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아이가 앞으로 90년 동안 뭐 해서 살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9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날보다도 2배 이상 더 긴 시간들이에요. 예. 여러분도 겪어보지 못한 시간이에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40년을 살아갈 것도 사실 좀 막막하잖아요. 뭐 해서 살까? 예. 그죠? 근데 앞으로 우리 아이는 아직 뭐 전공도 안 정해졌어. 직업도 안 정해졌어. 뭘 해서 먹고 살까 생각하면 갑갑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나갔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최연소 부장으로 하면서 굉장히 이제 회장님과 독대를 하는 유일한 부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회사의 임원들도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가 되게 저의 리즈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오래까지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 회사에서 한 2년 반 다니다가 나왔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예, 너무 힘들어서 저는 빨리 노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 왜 노인이 되고 싶었냐면요. 일단 노인이 되면 그 노인이라는 게 뭐 몇 세를 노인으로 할지는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제가 생각했던 노인이라는 거는 빨리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면 뭔가 이제 저희 인생의 길이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은퇴를 해서 했는데 제가 뭐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계속 또 돈을 벌어야 된다든지 이런 단계를 넘어서고 싶었죠. 예. 근데 그 은퇴 때의 모습이 제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어떤 희망 섞인 그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지금 현실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1년에 제가 한 번은 세보니까 1년에 해외 출장을 21번을 갔더라고요. 출장을 한 군데만 간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그 나라에서 여기저기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거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게 되는데 잠버릇이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잠도 잘 못 자고 입이 짧다 보니까 음식도 잘 안 맞고 그리고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 거기 직접 가서 해결을 하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가서 신경을 많이 쓰고 와야 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2년 반 있다가 나와서 좀 수월한 회사로 일단 옮겼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찾아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자, 아이들은 이렇게 기대 수명이 깁니다. 오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 아이들은요,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뭐 모델하우스의 그림이라서 좀 깔끔합니다만 아마 여러분 아이들도 대부분 대충 이런 집에서 살 거예요. 자기 방 있고, 그죠? 책상, 침대 뭐 다 있고, 아침이면 엄마가 깨워주고, 예, 밥도 다 차려주죠. 물론 이제 요새 애들은 아침 안 먹고 다니는 애들도 많은데, 어쨌든 엄마한테 얘기만 하면 엄마가 다 해줘요. 엄마 뭐 학교에서 무슨 준비물 갖고 오라 그랬어. 예, 엄마가 다 해줘요. 근데 참 희한하게 애들이 꼭 내일 갖고 갈 거를 오늘 저녁에 얘기를 해요. 예. 조금만 일찍 얘기해 줬으면 마트 가서 사오든지 뭐 서점 가서 사오든지 준비를 해주겠는데 꼭 뭐 저녁 8시, 9시 되면 꼭 그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속상하죠. 예. 그래도 엄마는 슈퍼맨이라서 어떻게든 준비해줘요. 예. 야단을 치든 어쨌든 간에. 용돈 필요하다?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해줍니다. 안 되면 아빠한테 얻든지 아니면 뭐 할머니한테 가서 얻든지 자기가 직접 돈을 벌지 않아도 손 벌리면 용돈 나와요.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갈 곳이 있어요. 학교.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놀면 돼요. 수업 시간에 자면 되고. 예. 그러면 점심때 되면 또 맛있는 급식이 나와요. 그거 먹고 또 수업 시간, 오후 수업 시간에 잠시 또 엎어져서 식곤증으로 자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학원 가서 놀면 되죠. 예. 그리고 집에 오면, 아, 나는 오늘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도 했지. 물론 실제로는 잠만 잔 거지만, 학원 가서도 또 공부했지. 예.
실제로는 친구들하고 수다만 떨다 왔지만. 예.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는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죠. 예. 게임을 합니다. 예. 그러면 늦게 자게 돼요. 예. 그럼 부족한 잠은 그렇죠. 수업 시간에 보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생활이 평생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죠. 근데 공부가 안 돼요. 분명히 한국말로 되어 있는 국어로 쓰여진 교과서고 선생님도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외계어 듣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공부를 했던 바탕이 없으니까. 예. 그때 되면 진짜 멘붕이 오죠. 예. 자, 이런 아이들을 이끌고 진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초등학생한테는요, 네가 뭐 진로를 계획할 때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성인이 돼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자, 그래서 네가 진로를 생각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자, 이게 애들한테 씨알이 안 먹혀요. 막연해요. 내가 성인이 된다는 거, 엄마 아빠와 같은 어른이 된다는 거. 왜냐, 애들한테 어른은 엄마 아빠 또는 선생님이에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엄마 아빠처럼 된다고? 내가 선생님처럼 된다고? 상상이 안 됩니다. 자, 그런 아이들에게 네가 그 나이가 되면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막연한 어른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요, 장래 희망이 계속 바뀌어요.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죠. 뭐 TV에서 그 정국이 아까 얘기한 BTS 정국 뭐 이런 거 보고 오늘 아침에도 봤더니 또 아이브가 또 싱가포르 가가지고 공연을 또 한 10만 명 모아서 공연을 했더만요. 오, 대단합니다. 자, 그런 거를 보면 아, 나도 케이팝 스타가 되고 싶어. 이랬다가 또 며칠 전에 한국하고 중국하고도 축구했었죠. 아,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 또 축구 선수 돼야 되겠다. 나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뀝니다. 예. 말 그대로 장래 희망이에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 축구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걸그룹 댄스를 열심히 춘다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바램만 있는 거죠. 예. 그런 계속 바뀌어요. 희망은 계속 바뀌고요.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 대학 들어갈 때 그 전국에서 가장 커트라인이 높았던 곳이 무슨 과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의예과예요. 의대가 제일 1순위죠. 가장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죠. 그때는요? 여러분 때는 물리학과가 제일 높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 저 때가 그랬나요? 예, 조금 이제 제가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물리학과 이제 기초과학 쪽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의대가 또 이렇게 올라갔죠. 여러분 나이가 이제 사회인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사회가 변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아이는 지금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데이터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공돌입니다. 예. 근데 이 아이가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은 됐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어디 의대라도, 뭐 서울대급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건 됐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의사는 절대 반대를 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 아이가 이제 20살 될 때예요. 그런데 의사가 되어가지고 돈을 제대로 벌려면 아이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많이 번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사회적인 뭐 명예 이런 것도 있겠지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의사를 시키고 싶은데, 의사가 진짜 제대로 돈을 벌게 되면은요, 전문의를 따고, 뭐 대학병원에 있든 아니면 독립을 하든 뭐 이제 전문의를 따고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 나이가 대충 언제쯤 되냐면 대략 한
40 정도 됩니다. 40 전후가 되어야 전문의를 따고 이제 자기 병원을 차리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살인 아이가 40살이 되려면 앞으로 20년 뒤인데, 과연 20년 뒤에도 의사가 지금과 같은 수익을 얻고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네. 그리고 아이가 저하고 비슷하게 피를 무서워해요. 저는 피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좀 쫄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얘를 의대를 보내면 의대는 갈 수가 있겠지만 굉장히 불행하게 살겠구나. 하기 싫은 일을, 보기 싫은 피를 봐야 되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 뭐 누구나 다 의대의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얘도 이제 의대의 꿈을 꾸긴 했지만 그때는 정신과 간다 그랬어요. 정신과 피를 안 봐도 되니까. 예. 근데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 이제 공대 쪽으로 가게 됐는데 저는 너무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죠. 예. 그러면은 의사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 앞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면 외국의 의료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해외 의사들까지 들어오게 되면은요, 진짜 그 의사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되고 지금처럼 돈을 벌기 힘들 수도 있어요. 예. 서울 의사보다 지방 의사가 돈을 더 잘 법니다. 왜냐면 서울은 이제 병원을 꽂아 놓을 데가 없어요. 이쪽도 분당도 마찬가지지만 병원 개업할 데가 없습니다. 둘러보세요. 전부 건물마다 한 건물 지나 한 건물이 다 병원이에요. 예.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10살인 아이가 병원을 차리려면 앞으로 한 30년 뒤에 병원을 차리게 될 텐데 과연 그때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옆으로 좀 빠졌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생한테 넌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뭐 변호사가 돼야 돼. 자, 이렇게 구체적인 직업을 정해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안 돼요. 계속 바뀝니다, 애들 생각은. 물론 아이한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엄마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생존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말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귀는 열려 있어요. 행동으로는 나 엄마랑 말 안 해. 엄마하고는 말하기 싫어. 이럴 수는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귀는 열려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엄마가 너는 의사가 되면 좋겠어. 또는 뭐 너는 축구 선수가 되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은연중에 아이는 그걸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등학교 때는 엄마도 얘가 의사가 될 거냐, 뭐 축구 선수가 될 거냐 이거를 바라시면 좀 힘들어요. 계속 바뀌고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생의 진로 계획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족하냐면요. 진로를 인식하는 거. 나도 언젠가는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이고, 나도 언젠가는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요런 인식만 갖게 해주시면 성공이라고 봐요. 그게 어떤 직업이든, 예, 그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 하면 돼요. 시간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 굳이 구체적인 직업까지 하면 안 되고요. 딱 요거죠. 너 언젠가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살이 될 수도 있고, 대학 졸업해서 뭐 한 24살, 5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 요 정도 되면 너도 이제 돈 벌어야 돼. 직업을 가져야 돼. 그건 알고 있어라. 네가 무슨 직업을 갖게 될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너 돈 벌어야 돼. 너 직업 가져야 돼.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돈을 벌어야 된다. 예. 그런 인식을 갖게 해주는 게 저는 초등학교 진로 교육의 한계라고 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엄마는 계속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보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진로 교육을 했는지 한 번씩 살펴봅니다. 어떤 선생님이 와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많은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이런 뭐 신문지상이 내는 데서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자, 그래서 실제로 잡코리아라는 데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직장인 81%가
내 일은 평생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투잡, 쓰리잡을 가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쓰리잡을 갖고 있어요. 저도, 어, 모 회사의 비상근 임원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가서 이제 정기적으로 일을 해줍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남코디 공부연구소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요. 예, 있고요. 그다음에 작가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쓰리잡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저의 돈맥이 터질지는 모르겠어요. 예, 예, 농담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저는 이제 해운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해왔었는데 그 일이 저는 평생 직업이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예, 실제로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인 10명 중에 3명은 N잡너라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이제 수입이 적어서 이 직업 하나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뭐 투잡, 쓰리잡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죠? 밤에 이제 대리운전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아, 나는 딴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이 길이야. 해서 돈 버는 일 따로, 하고 싶은 일 따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튜버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어, 김사원 새끼라고 하는 그 식당 소개하는 예,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이제 이 말투가 좀 저하고 안 맞아서 잘은 보지는 않는데, 그분이, 그 뭐, 식당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이유가 본인이 맛집들 다니면서 이렇게 맛집 다니는 거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취미 활동으로 회사 끝나고 나면은 그걸 유튜브로 하는 겁니다. 취미 활동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게 하나가 빠졌네. 자, 그래서 그 여기 앞에 하나가 더 나왔어야 되는데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이라고 본다면 그 대부분 보면 사라질 직업이라고 하면 단순 노동 이런 쪽이에요. 뭐 전화 상담원이라든지 요새 ARS로 많이 대체가 됐죠, 그죠? 전화 상담원 그다음에 식당 서빙 로봇으로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 식당 홀에서는 또 이제 주문을 키오스크로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요. 근데 대체되지 않는 직업, 살아남을 직업은 대체적으로 인간이 어떤 자기 생각을 써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직업, 이런 것들이 살아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화가, 가수, 작가,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문제가 있죠. 화가나 가수나 작가들이 돈이 안 돼요. 예. 물론 아이유나 이런 사람들처럼 큰 돈을 벌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진짜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얼마 안 됩니다. 유튜브를 해가지고 뭐 한 5천만 원 이상 되는 1년 수입이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전체 1%가 안 돼요. 굉장히 적습니다. 0.1%가 안 되던가 하여튼 엄청나게 적어요. 유튜브를 해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수익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창의적인 일을 하면 문제는 돈이 안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뒤쪽에 아마 제가 따로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으니까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진로는요, 어, 자, 여기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갈래 길은요, 아주 평탄하고 햇빛이 쨍쨍한 아주 순탄한 길이에요. 자, 어떤 길은, 다른 길은 구불구불하고 앞에 막 엄청나게 힘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어떤 길을 권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을 권하시겠죠. 예, 맞아요. 부모라면 다 그래요. 아이가 고생하는 거 싫죠? 고생은 그냥 나만 하면, 나로 끝나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진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도 이 길로 가주면 좋은데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진로를 이쪽으로 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힘든 일을 나는 도전해 보겠다 해서 이쪽으로 정하는 애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해운회사 다녔으니까
배 타시는 분들, 예, 배 타시는 분들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포항제철이 철광석을 수입을 해옵니다. 어디에서 제일 많이 수입을 해오냐면, 브라질에서 수입을 제일 많이 해와요. 그러면 배가 포항이나 광양에서 출발을 해서 브라질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한 달 반이 걸려요. 예, 빈배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배가 크다 보니까 수에즈나 이렇게 못 지나요. 수에즈를 못 지나고 남아공 밑에 그 희망공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는데 한 달 반 걸려요. 그러면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땅도 밟아보고 싶고, 한 달 반 동안 배에 준비되어 있는 음식만 먹으니까, 뭐 음식 맨날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서 좀 신선한 것도 좀 먹고 싶고 하겠죠. 근데 빠르면 배가 18시간 만에 출항을 합니다. 20만 톤을 18시간 만에 배에 실어요. 그러면 배에 내릴 시간도 없어요. 뭐 세관, 뭐 검사 받아야 되고, 통관,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서류 꾸미고 이러다 보면 배에 못 내립니다. 그럼 오는데 또 한 달 반 걸려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은 배에서 내리지를 못해요. 근데 이 배가 전부 다 철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철판을 석 달 동안 철판만 밟고 다녀야 돼요. 그 배가 길이가 한 300m? 300m 정도 되는 큰 배거든요. 300m를 이렇게 세우면은 63빌딩 한 2배쯤 될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에 타는 사람 숫자가 18명에서 23명입니다. 굉장히 외롭겠죠, 석 달 동안. 망망대해요. 아무것도 진짜 보이는 거 없어요. 제가 배를 타고 홍콩까지 한번 가봤는데, 밤에 출발을 해서, 부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침 돼서 딱 가판으로 나가보니까, 제주도 뭐 남방 200마일쯤 된대요. 근데 주변으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다밖에 없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자, 그런 생활을 90일 동안, 때로는 폭풍도 만나야 되고요. 폭풍을 만나면은 300m 되는 배가 이렇게 휘청휘청합니다. 뒤에 그 브릿지에서 보면 안 그러면 배가 부러져요. 그런 위험을 안고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 선배 때만 해도 배를 타면은 1년 타면은 집을 한 채 샀다 그래요. 지금은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안정된 직장? 뭐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길을 가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길을 뭐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좀 말리고 싶겠지만 아이가 그쪽이 적성이 맞다. 아, 나는 바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생활하는 것도 좋아하고 내 전문 직업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갈 수가 없죠. 맨몸으로 터덜터덜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꽃길이라도 운동화 정도는 신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도 한 병 있어야 되겠죠. 가다 보면 목마르니까. 자, 그럼 몇 가지의 이 길을 걷기 위한 장비가 필요해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데를 가려면 일단 뭐 등산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될 거고, 텐트 치는 법도 좀 배워야 될 거고, 자, 교육도 필요하고요. 장비도 필요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인생에 앞으로 먼 길, 앞으로 우리 아이는 70년, 9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먼 길을 계획하는 거를 진로라고 한다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배우는 게 진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진학을 진로와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진학을 하는 게 진로였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만 들어가면 졸업하는 거 쉬웠거든요. 4년 내내 미팅만 해도요. 졸업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졸업을 하면 취업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학이 곧 진로였어요. 진로가 진학이었고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대학만 졸업한다고 해서 직장이 저절로 그냥 들어오진 않습니다. 요새는 서울대도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특히나 문과 같은 경우에. 문송이라 그러죠, 문송.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송. 예. 그래서 문과도 취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전통적인 그, 이 문과 쪽의 직업들이 금융계,
은행이나 금융계 또는 법조계 이런 쪽이었거든요. 요새는 그쪽도 이과 쪽 애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법조계 쪽도 전문적인 기술, 이제 M&A 같은 거를 한다든지 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알고 있는 변호사가 유리해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진학이라는 거는 일단 내가 진로를 생각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진로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진학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진학과 진로를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로와 진학을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미래를 누가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추론은 해보자는 거죠. 자,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변화를 합니다. 스무스하게 이어져서 변화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변화를 해요. 눈 뜨면 바뀌어 있고, 눈 뜨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사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4차 산업사회는 어떻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노트북 다 쓰시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선배, 아니면 또는 어머님 세대, 예, 못해요. 이 스마트폰으로 비행기표 하나를 못 끊습니다. 예. 그래서 장모님이 저한테 여행 가는 거를 비행기표 끊고 같이 좀 가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예. 그냥 못 하세요. 그분도 스마트폰 있고 한데 못 하십니다. 그분에게는 패러다임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거예요. 자, 이제 언젠가 지금 4차 산업사회가 지금 있는데 언젠가 5차 산업사회가 올 수도 있겠죠. 어떤 모습으로든지 오게 되면 이것도 급격하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도 거기에 적응 못 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사회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해 왔었죠. 그죠? 지금은 로봇이나 IoT, 빅데이터와 같은 인공지능의 시대인데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왔는데 요거 뭐 다 했던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옛날에 제가 3차 산업사회 때 회사를 해서 했던 면접시험 해운회사라고 해서 뭐 이순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바이킹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해운회사와 관련되는 질문을 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을 해요. 왜? 지금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4차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건 뭐냐? 예.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니즈가 뭐냐는 거죠. 뭐가 불편하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 그거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면 성공합니다. 근데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 일이다. 그거를 창업을 한다? 그럼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겠죠. 지금은 창의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뭘 불편해하는가, 그거를 찾아내는 게 창의력이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게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뭐, 여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자동차가 몽골과 로마 제국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겠어요? 궁금할 이유가 없죠. LG가 뭐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소재예요. 전부 소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뭐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죠. 뭐 CJ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의 중국집의 하루 매출은 전체 중국집의 하루 매출은 얼마일까? 예. CJ가 뭐 설탕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그게 궁금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건 전부 다 소재예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를 겪고 온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숙제를 내줬다. 그러면 반발을 하죠. 아니,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돼? 이게 국어 수업하고 수학 수업하고 과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예,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라는 중요한 패러다임과는 연결이 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 교육 패러다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3차 산업사회.
이때는요,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 상식적인 거 듣고 배우면 돼요. 질문 필요 없습니다. 왜? 배운 거 밖에서는 문제가 안 나와요. 평가를 하면 배운 거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배운 거에서 안 나와요. 학교 공부를, 학교를 왜 다니냐, 공부를 왜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면 50점이에요. 지식을 배우기 위한 부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다 학교 헛다닌 거예요. 왜냐면 학교 때 배웠던 거 다 까먹으셨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그건 기억한다고 한들 그거 활용하십니까? 못하잖아요. 지식을 배운다는 거는 굉장히 1차적인 거고요. 그 지식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거. 그게 진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면 학교를 왜 다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 때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쓰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거를 학교에서 배운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내가 뭐 두음 법칙이 어떻고 뭐 이등변 사각형의 성질이 어떻고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는 융합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순신 장군에게 소개하고 싶은 앱이 있다면 매뉴얼을 만들어 봐라. 이런 거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고를 하고 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시야를 넓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지금 교육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고요.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이라고 하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AI가 내 업무를 대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미 3년 전에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보다 빠른 일 처리고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불가라고 해서 대체 확률이 높은 거는 아주 단순하게 몸 쓰는 일. 몸 쓰는 일은 많이 대체가 되고 자동화가 대체되지 않는 거는 머리 쓰는 일. 이런 일은 대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3년 전에. 물론 지금도 이런 기사들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3년 동안, 불과 3년이에요, 3년. 3년 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게? 이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로봇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 직업은 없어요. 모든 직업, 여기에 있는 직업들도 전부 로봇으로 대체가 됩니다. 요거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따끈따끈하죠. 11월 16일 나온 기사, 18일 나온 기사 보면 한국은행 발표가요. 의사, 회계사, 변호사 여기 한번 볼까요? 의사, 회계사, 변호사가 여기 있나? 여기 없네. 근데 이쪽보다는 이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예. 의사, 회계사, 변호사가 AI로 대체될 위험이 크대요. 고소득, 고임금 일자리가 위협됩니다. 예. AI가 대체할 직업 1순위가 의사래요. 자, 지금 왜 AI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의사 AI가 없냐? 있어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미 오래전에 왓슨이라는 의사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어요. 그거를 한국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의사단체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당연하죠. 그거 자기 밥줄을 위협하는 건데. 그래서 딱 한 군데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길병원. 네, 길병원에서 도입을 해서 그러면서 길병원과 관련되는 저쪽 학교 어디죠? 옛날 경원대? 예, 지금 가천대죠. 가천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뭐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되는 학과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왓슨이 이렇게 각광을 받느냐? 의사가 일반 의사가 검진을 했을 때 오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대략 50% 정도 된대요. 의사도 물론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뭐 MRI 찍고 CT 찍고 하겠죠. 근데 오진율이 대략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왓슨은 몇 프로냐? 5%입니다. 오진율이 인간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왓슨 도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도입해야 됩니다. 도입을 해야 쓸데없이 이 병원, 저 병원 가가지고 검사하고 한 과정에서 낭비되는 병원비 아낄 수 있고, 의료보험 아낄 수 있고, 또 환자들의 고통 줄일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도입해야 돼요. 그러면 의사는 없어집니다. 자, 근데 의사는 안 없어집니다. 없어진다 그랬다가 안 없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의사의 형태는 AI로 대체가 돼요. 왓슨이나 이런 것처럼. 즉, 검사하고 진료하고 이런 것들은 다 AI, 로봇으로 다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의사는 변신을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기준의 의사가 탄생을 하게 돼요. 어떤 의사냐? 연구하는 의사. 요새 옛날에는요, 우리 왜 백신 만들 때, 백신 만들면 보통 10년 걸린다 그랬어요. 새로운 거 만들 때. 10년 걸린다 그랬는데, 우리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백신 1년 만에 나왔죠. 네. 그 1년 만에 나왔던 게 AI 덕분이거든요. AI가 시뮬레이션을 빨리빨리 하니까, 옛날에는 의사들이 이거 썼고 해가지고 배양기에 넣고 하루 기다렸다가 와가지고 다시 현미경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하니까 금방 뚝딱뚝딱 해가지고 막 몇 초 만에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확 줄어들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럼 이거랑 이거랑을 섞어보자. 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연구를 하는 거는 의사의 몫이에요. 기계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기계는 방향성이 없으면은 활동을 못 해요. 기능을 못 합니다. 내가 어떤 방향성을 줘야, 인간이 방향성을 줘야 그 기계가 작동을 해요. 활동이 아니라 작동이죠. 지금 제가 여기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인간이 찍으라고 방향을 부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료계의 기계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거. 그게 이제 새로운 의사의 모습입니다. 또는 의료기구를 만드는 의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무릎이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기 뭐 아대를 댄다든지, 뭐 기부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불편하잖아요. 기부스가 있으면 며칠 동안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을 좀 활동성 있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인체공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의학과 공학이 콜라보를 해야 되겠죠. 융합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의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의료 정책을 펴는 의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의사들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될 거예요. 의사가 없어지진 않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수입은 지금보다 뭐 더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의사의 모습은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에 1등이 자동화 대체 확률 가장 낮은 게 화가라고 했는데요. 미드전이라는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보다 더 잘 그렸어요. 제가 이게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미술을 정말 정말 못합니다. 정말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막 왜 풍경화 이렇게 스케치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부럽기도 한데요. 고등학교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가 2학년까지 미술을 배웠는데, 1학년 때 실기가 60점, 필기가 40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실기를 뭐 무슨 석고판에 뭐 부어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뭐 그런 뭐 만드는 게 있었는데, 저는 국영수를 제껴놓고 그것만 했어요. 좀 하도 미술을 못하니까 좀 잘 성적을 받고 싶어서. 자, 그랬더니 실기 점수가 얼마가 나왔느냐? 50점이 나왔습니다. 오, 잘 나왔죠? 예. 예. 아, 45점이 나왔어요. 45점. 근데
실기를 안 낸 사람하고 저하고 점수가 똑같았어요. 그만큼 형편없이 못했어요, 제가. 이 미에 대한 감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미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든지 필기는 만점을 맞을 테니까 저 평생에 수 한 번 맞고 싶어요. 이번에 마지막 기회인데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실기 50점만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이쁘게 봤는지 실기 50점을 줬어요. 그래서 딴 친구들 국영수 공부할 때 저는 미술 공부했어요. 필기 시험. 그래서 필기 40점 받아가지고 딱 90점으로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미술에 대한 저의 인연은 그게 끝이었어요. 아, 끝은 아니구나. 저희 와이프가 그림을 그립니다. 화가입니다. 예, 그 한국 미협 회원이에요. 아무튼 이 미드전이라는 AI는요, 요 그림을 그리는데 4개의 키워드를 줬습니다. 산, 집, 그 다음에 고화질이죠. 4K, 그 다음에 하이 퀄리티, 뭐 이제 품질 좋게 하니까 요렇게 그려졌어요. 여기 집이 어디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못 찾겠는데, 요 키워드 4개를 줬을 때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45점 받는 인간의 그림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네. 이거 1분이면 그려요. 저는 몇 날 며칠을 해서 45점 받았는데 얘는 이렇게 그립니다. 실제로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얘가 그린 그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은. 자, 이게 미드저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보다 낫죠? 몇 개의 키워드만 주면은 그림을 그려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이게 미국에서 상 받은 그림이거든요. 무슨 이제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화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림은 인간의 창작을 통해서 그려야지 기계가 그렸는데 이게 무슨 상을 받을 그림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느냐 했는데 심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키워드, 그림은 인간이 그렸지만 키워드는 사람이 준 거다. 방향을 설정한 거는 사람이다. 해서 이 그림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조영남이라는 가수 있었죠. 예, 그 화투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예, 본인이 방향을 설정해줬고 대필 화가라고 합니까? 예, 그 사람이 대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자기 작품이라고 팔았다가 사기죄로 뭐 재판받고 있는데 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만 따진다면 그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한 그 자체는 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기 그림이라고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인정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불과 3년 전에는 화가는 절대 대체가 안 될 거야. 생각을 했는데요. 대체가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 PPT를 만들거나 무슨 이제 강의를 할 때가 되면 이런 저는 미드저니를 쓰는 건 아닌데요. 호주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것도 보면 텍스트 투 워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텍스트만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거를 씁니다. 아무튼 이제는 모든 게 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대체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직업을 진로로 정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거, 물론 기존에 있던 거 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계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이길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구체화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에요, 혁명. 우리가 사회적으로 변화들은 가끔씩 있었지만, 우리가 혁명이라고 얘기를 붙여줄 때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를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아무 때나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진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있을 때, 요런 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요건 제가 중학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요거를 한번, 이 화면을 한번 썼었어요. 자, 진로를 뭐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는 게 좋아요.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일단 뭐 희망에서 시작을 하겠죠.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과연 객관적인 피드백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엄마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그런 힘든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아이인가?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가? 내적으로. 또는 이제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바깥 환경으로 봤을 때 과연 축구 선수가 앞으로도 벌어먹고 살 만한 직업인가? 우리 아이가 이 축구 선수라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할 것인가? 외부 변수, 내부 변수들을 다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로의 장단점, 특히나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수명이 되게 짧아요. 부상의 위험도 있고. 자, 아무리 내가 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시절에 잘 나간다고 해도 뭐 자칫 잘못해서 다치거나 하면 선수 생명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진로를 결정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이고 이 필수적인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건데요. 요거는 중고등학교 때 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 수준에서만 아이가 생각할 거는 아, 나 직업 가져야 돼. 나 언젠가는 돈 벌어야 돼. 이것만 엄마가 계속 인식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서서히 그 직업군을 좁혀 나가겠죠. 좁혀 나가서 뭐 소방관이 되겠다. 간호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는 걸 이제 좁혀 나가서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계획의 6가지 요소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일단 자기에 대한 인식, 즉 메타인지가 우선돼야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거부터 먼저 인식이 돼야 돼요. 거기서 출발이에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진로를 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엄마가 살펴보는 것도 메타인지가 될 수가 있지만은요, 이제 아이가 점점 크면 클수록 아이가 엄마한테 말을 안 하는 게 생겨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말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엄마하고 일단 좀 소통을 하려면 엄마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엄마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애들이 속에 있는 말을 잘 안 꺼내놓습니다. 그럼 친해지는 방법이 뭐냐? 예. 칭찬 많이 해주세요. 예. 칭찬 많이 해주면 마음이 좀 열리잖아요. 예. 뭐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칭찬입니다. 근데 애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치가 좀 빤해지기 때문에 아무 칭찬에나 반응하지 않아요. 예.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칭찬받을 일도 안 했는데 엄마가 막 칭찬한다. 그러면 애들은 이제 처음에는 어릴 때는 깨르르 할지 몰라도 크면 클수록 엄마의 그 가식 예, 이런 거가 더 싫어져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만들어주고 칭찬을 하셔야 돼요. 자, 음식물 쓰레기 아이 보고 버리고 와달라고, 버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버리고 오면 엄청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엄마는 그거 냄새가 나서 막 구역질이 나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아빠가 도와줬는데 이제 아빠도 늙어서 음식물 쓰레기 잘 못 버리는데 이제 네가 도와주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냄새가 안 나고 좋구나. 너무 고마워. 안아주고 톡톡 해주는 거죠. 자기 방을 치웠다. 예. 엄청 칭찬해 주세요. 예. 네가 이제 드디어 돼지우리를 벗어나는구나. 엄마의 일을 덜어주는구나. 네 덕분에 엄마가 예, 드라마를 5분을 더 볼 수가 있다. 고마워. 밥을 먹을 만큼만 주세요. 이것저것 뭐 잔뜩 내놓지 말고 다 먹고 나면은요 또 칭찬해 주시는 거죠. 네가 이걸 다 비워줘서 엄마가 설거지하기가 너무 수월해졌어. 그렇게 칭찬할 거리를 주고 칭찬을 하면은 애도 칭찬에 익숙해지고 엄마에 대한 마음이 열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 다 엄마들이다 보니까 남자아이 키우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남자아이는 확실히 여자아이하고는 좀 이게 남자로 길러지는 건지 태어나는 건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엄마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때는 왜 유튜브에도 그 남자아이 키우기에 대한 하시는 분 있잖아요. 최민준인가? 김민준인가? 최민준인가? 예, 그분 것도 꽤 좀 들을만 한데요. 그분 거를 듣는 것도 좋지만 남편분한테 맡기세요. 아들은. 그러려면 이제 남편 좋아하는, 이렇게 뭐, 술상도 한 번씩 봐주고 하셔야 되겠지만, 본인이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남자아이, 아들, 예, 자꾸 이렇게 겪기 힘들다 그러시면은, 예, 남편한테 좀 맡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이 데리고 주말에 나가서 축구도 한번 하고 오고, 뭐, 게임도 한번 하고 오고, 그럼 둘이 친해져요. 예. 그러면 또,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던 거, 아빠한테는 또 꺼내놓습니다.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메타인지를 해보셔야 돼요. 거기서 출발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경력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 교육이나 훈련 요구사항, 직무, 작업 환경, 급여 이런 거 이해를 해야 되죠.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일이 있지만은 돈이 안 된다. 예, 힘들어요. 물론 뭐 우리야 뭐 강남에 빌딩 한 채씩은 다 있으니까 예, 먹고 사는 문제 뭐 이거 초월했다. 그러면 상관없겠죠. 예, 그렇지만 나도 지금 뭐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인데 예, 다른 돈 안 되는 직업 가진다. 예,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돈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돈을 뭐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직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미국에서 발표된 거를 보면 가장 돈을 못 버는 직군이 사회복지사 쪽이래요. 네, 그쪽하고 뭐 몇 개 있는데 가장 돈을 잘 버는 쪽이 이제 공대, 네? 방금 아닌가요? 예.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쪽은 이제 뭐 공대 그쪽 AI 이쪽이 가장 돈을 잘 벌고 가장 돈을 못 버는 쪽이 사회복지사나 뭐 이런 쪽이랍니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돈을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베푸는 직업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그런 사회복지사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학과를 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 훈련 요구사항이나 직무, 뭐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뭐 평생교육사, 이런 자격증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작업 환경이 어떤지, 급여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단기적인 목표는 당연히 성적이게 되겠죠. 일단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예. 성적 무시하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단원 평가하는 정도밖에 안 나오고 공식적인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만 있으면 돼요.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는 성적 그 자체보다. 지금 문제 하나, 두 개 틀리는 거, 영어 단어 한두 개 못 외우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오답 분석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초등학교 때는 가장 중요한데요.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죠. 이때는 성적이 중요합니다. 잘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요,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은 공부를 해야 될 동력을 잃어버려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공부를 왜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80점을 받았어요. 근데 반에서 공부 안 하고 뭐 대충 놀고 이런 애가 70점을 받아요. 자, 그런 거를 보면 아이는 공부를 안 해요. 왜냐? 나는 열심히 공부해도 공부 하나도 안 한 애보다 애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바보라는 뜻이에요. 나 공부했잖아, 열심히. 근데도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바보라는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위로를 하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하기만 하면 100점 받는 거는 문제도 아니야. 예, 자기 위로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공부를 안 하면은 항상 모든 학년들이 이 지금 학년의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학년이 더 심화 과정을 배우고 그 다음 학년이 더 심화 과정을 배우고 전부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년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학년 거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선행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행이고, 현행이 안 된다 하면 후행도 해야 돼요. 후행학습도.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못 따라간다? 초등학교 6학년 거 봐야 돼요. 특히나 이번 겨울방학,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학년이 바뀌는 방학도 그렇지만 학교 급이 바뀌는 거 있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겨울방학은 거의 한 4개월 정도가 겨울방학이 돼요. 왜냐면 12월 달부터 공부 안 하거든요, 애들. 1월, 2월 방학이죠. 그 다음에 1학년 들어가면 처음 한 달 정도는 서로 뭐 학교에서도 뭐 행정적인 거 있고 선생님들 들어와서 애들 익혀야 되고 분위기 익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안 돼요. 거의 넉 달 동안이 방학입니다. 이렇게 방학이라고 보시고 요때 그 학년이 바뀌는 것도 단순히 방학 2달이 아니라 앞뒤 한 보름씩 따지면 한 석 달 정도가 방학이에요. 요때 지나간 학년의 거를 한번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애들은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1학기 때 이해 안 됐던 게 2학기가 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배워야 될 거라고 하지만 복습을 해보면은요, 한두 달 정도면은 다 이거를 이해 안 됐던 거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는 성적을 어떻게 받겠다라는 게 우선 뭐 가장 대표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요. 장기적인 목표도 정해야 되겠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어떻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장기적으로는 내가 뭐 특목중으로 가겠다, 또는 뭐 자사고로 가겠다, 또는 어떤 대학교로 가겠다. 진학과 관련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계획으로 채워 나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한 5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세워놓죠. 그거는 주로 이제 기획팀에서 많이 세웁니다. 장기 계획을 5년 동안 세워놓고 나면 그 부문에서 뭐 영업 부문, 뭐 그죠? 회계 부문 이런 부문에서는 중기 계획을 세워요. 3년짜리. 그러면 각 팀에서는 1년짜리 단기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보는 거고요. 자, 목표는 세웠는데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실천을 하려면 이 목표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야 실천이 돼요. 지금 성적이 10점 받는 애가 목표를 100점으로 잡는다. 물론 장기 목표를 100점으로 잡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10점 받는 애가 나 다음 시험에 80점 받아올게. 목표를 세우는 거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예요. 10점 받는 애는요, 당장의 목표는 15점이 목표예요. 15점 받는 애는 그 다음 25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임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 이거 언제까지 할래? 이거를 반드시 기한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염없이 늘어져요. 언제까지 할래를 딱 정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그게 아이가 할 만한 수준에서 기한을 정해주셔야 되겠죠. 문제를 뭐 100문제를 풀으라 그러면서 1시간 내에 풀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문제를 줄여주시든 시간을 늘려주시든. 요거는 네트워킹인데요. 내 꿈과 관련된 사람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제 조금 더 아이가 크면은 뭐 정치를 꿈꾸는 아이들은 모의국회 이런 걸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들끼리 뭐 연합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애들끼리 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에서 이렇게 특히나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지원이 있죠. 회사에서 직접적인 뭐 설명회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거죠. 예, 유연성.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심하면은요, 취소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사의 꿈을 꾸고 있다. 의사 좋잖아요. 내 적성에도 맞고 다 좋아요. 의사의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변화하는 환경을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될 때쯤 되면, 의사의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외국에서 의료법인들도 들어오고, AI가 대체가 되고, 돈 안 되겠는데? 바꿔야 돼요. 그래도 끝까지 의사로 간다? 잘 되면 다행이지만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에 작년쯤에 나온 웹툰인데요. 네이버 웹툰에 보면 내과 박원장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네이버 웹툰에 아마 나와 있는데 그게 그 웹툰 그린 사람이 실제 내과 의사예요. 예.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병원을 차렸는데 예, 그 종합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 고생하면서 지금도 병원 차리고 고생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아주 웃프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 의사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겉보기에는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대료 내고 직원도 월급 주고 요새는 또 기계가 굉장히 좋아야 또 환자들이 몰려오잖아요. 그 기계 리스비 내고 뭐 이러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게 얼마 없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한번 보십시오. 의사를 꿈꾸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변화가 있으면은요. 이게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진로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이 바뀌면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유연하게 한번 대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로 계획의 순서는 1번과 2번은 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메타인지부터 먼저 한번 해봐야 돼요. 자신의 관심사, 능력, 환경 등을 요게 중요하죠. 객관적. 사람이 100%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분석하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 뒷페이지 아마 나올 거예요. 메타인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 7가지 카테고리를 보여드릴 건데 요런 7가지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직업에 대한 교육이나 자격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진로를 정했다라고 한다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정하는데 이거는 이제 공부 약속이라고 책에 있는 뭐 그런 거를 통해서 한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천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책에 보면은 자기주도 학습 활동지가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써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연성은 이제 성격이고 그런 어떤 방향이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또 그런 여유를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인지는 수화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칸을 4개로 나눠요. 칸을 4개로 나누어서 위에는 나에 대한 장단점, 아래는 환경에 대한 장단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 자, 나의 장점, 나는 체력이 좋아서 별로 지치지 않는다. 장점, 개방적인 성격에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은 잘 받아들인다. 자, 이런 아이들이 제일 좋죠. 그럼 장점은 더 부각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되고, 단점은 보완해 주시면 돼요. 단점, 잠이 많아서 공부 시간을 많이 만들지 못한다. 어떻게 보완을 할까요? 네. 많은 잠을 적게 재운다? 네. 잠을 적게 재우면 애가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네. 대신에 깨어있는 동안에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공부 시간을 많이 만들지 못한다. 게임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 공부? 영어로 된 게임만 해요. 수학 공부? 예, 수학을 풀 수 있는 게임을 하면 돼요. 우리 왜 가장 대표적인 게임 있잖아요. 우리 한글 타자 치는 거 위에서 단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죠? 이것도 게임이잖아요. 그거 하면서 저 이거 하던 게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에 대한 장단점이니까. 근데 내가 환경에 대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환경, 학교가 집 가까이에 있어서 등하굣길을 옆으로 셀 확률이 낮다. 예, 엄마가 항상 집에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 예, 이건 좋아요. 단점,
비학군지라서 주변에 다니만한 학원이 별로 없다. 예. 그렇다고 내가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면 됩니까? 안 되죠. 돈이 많이 들고 이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럴 때는 인강을 쓰면 됩니다. 예. 동생과 함께 방을 써서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다. 예, 동생하고 공부할 시간을 번갈아서 주면 돼요.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눠보면 여기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을 시킬 건지, 어떻게 더 북돋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적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이 나올 겁니다. 또 뭐 잘 모르겠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저 오픈 채팅방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답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메타인지와 진로 연결. 이렇게 메타인지를 했으니까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걸 진로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나의 희망 진로를 우선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 주로 진학과 관련되는 계획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진학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 장점과 단점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통틀면 진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이 여기 나올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어떤 딱 짜여진 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로를 생각할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되면 좋겠어. 변호사가 되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계를 좀 나눠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그 단계들을 합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이고요. 지금 진로에 제가 7가지 카테고리 요것만 보여드리면 오늘 이제 끝이 날 겁니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사진을 찍어 가십시오. 왜냐면은 요 7개가 앞으로도 대부분의 직업들이 진로가 여기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물론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도 형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연구하는 의사가 나올 수가 있고 되겠죠? 자, 그럼 축구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축구선수도 사람이 축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로봇이 축구를 하고요. 사람은 그거를 조종하거나 전략을 짜거나 프로그래밍 하거나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형태는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업군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아마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학과 기술, 자연과학, 수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공공, 예술, 경제, 비즈니스, 기타 이렇게 한 7분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실까요? 경제 및 비즈니스 분야는요.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나누면 또 이렇게 나뉘게 돼요. 경영, 마케팅, 금융, 회계, 경제학, 정보 해서 뭐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군에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경제 및 비즈니스 분야이긴 하지만 데이터 분석가가 되겠다. 또 정보 시스템 분석가가 되고 싶다. 이거는 공대를 가야 돼요. 경영학과 가서 될 일이 아니고요. 물론 경영학과를 가도 카이스트에 가면은 금융공학이라고, 경영공학인가요? 금융공학인가 경영공학인가 하는 대학원 과정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융합되는 것들이죠. 그런 데서 배울 수도 있지만 학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학, 경제학보다는 공대 쪽에 AI와 관련되는 그런 쪽을 가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공학과 기술 분야는요.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전자, 기계, 건설, 화학, 자원, 기타 이렇게 나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거의 이런 직업군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쪽이 이제 4차 산업사회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분야가 될 겁니다. 예, 다 찍으셨나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연과학과 수학 분야. 예, 여기는 논리적 사고력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수학과 출신들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은행에서. 옛날에는 은행이라 그러면 무조건 경영, 경제 이쪽에서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수학과 애들을 많이 뽑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상품을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은 수리적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단순히 이제 계산기 두드리고 하는 거는 AI가 다 하잖아요. 계산 자체는. 그렇지 않고 수리 모델을 만든다든지 어떤 변수를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갖춘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학과 애들을 은행에서 많이 뽑습니다. 이렇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서 만드는 컨텐츠가 있고 진짜 방송처럼 만드는 컨텐츠가 있던데 전에 한번 그 알고리즘 때문에 그 한혜진이라는 모델이 자기 만드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카메라가 4대가 붙었어요. 4명이 와서 카메라를 찍더라고요. 찍고 그러면은 뭐 편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케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지금 회사가 소속이 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퀄리티가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 웹 디자이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붙기 때문에 저하고는 이제 수준이 다르죠. 저도 뭐 좀 많이 알려져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야가 있고요. 공공 및 사회 분야는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크게 돈이 되는 분야는 아니에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근데 앞으로 또 생각해 보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는 점점 축소가 됩니다. 옛날에 뭐 정주영, 그죠? 뭐 현대, 삼성 이런 재벌가들이 일어났을 때 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는 그런 재벌이 일어나기에는 좀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영앤리치 같은 그런 좀 독특한 분야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공공사회 분야는 이런 것들이 직업으로 될 것 같고요. 예술 분야, 예, 예술 분야도 단순히 미술, 음악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 그래픽 디자이너라든지 뭐 패키지 디자이너, 뭐 음악 감독, 백스테이지 매니저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굉장히 많은 직업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요리, 스포츠, 여행, 종교 예, 이런 기타 분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새 이제 반려동물 전문가 같은 경우는 뭐 강영욱 씨 같은 사람도 굉장히 옛날 같으면은 그냥 뭐 동물병원에 뭐 할 정도의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유튜브와 사회의 어떤 그 트렌드 변화와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뭐냐면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누가 가장 중요할까? 학생과 선생님과 엄마가 교육의 3대 축입니다. 당연히 학생 중요합니다. 학생이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 중요합니다. 예, 이끌어가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생과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엄마예요. 예. 왜냐하면 학생은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1년밖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학년 되면 또 바뀌어요. 운 좋으면 2년, 3년이 끝입니다. 엄마는 어때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평생을 같이 갈 사이고, 그럼 엄마만큼 아이에게 정성 쏟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만큼 아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총감독이 되어야 돼요. 엄마가 교사의 역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엄마가 영어 선생님보다 영어 잘 가르치겠어요? 수학 선생님보다 수학 잘 가르치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가르치는 건 선생님의 몫이고요. 엄마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 우리 아이가 어디가 부족하다. 예, 수학이 부족하다. 자, 그러면 이 수학 부족한 걸 어떻게 배울 것이냐? 학원을 보낼 거냐? 인강을 듣게 할 거냐? 문제집을 풀게 할 거냐? 방법들을 계속 이 아이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실력을 쌓고 또 이제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육상 경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육상 선수라고 해서 아무 경기나 다 출전하지 않습니다. 이 선수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는,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경기들만 골라서 나가요. 그러려면 감독은 뭘 해야 될까요? 이 선수에게 필요한 이 경기들을 우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선수가 지금 전국체전에서 우승할 수 있는 선수냐, 올림픽에서 우승할 수 있는 선수냐에 따라서 훈련은 완전히 달라져요. 올림픽에서 우승할 수 있는 선수, 우리 왜 육상의 그 높이뛰기 하는 남자 선수 있잖아요. 제가 남자 선수들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선수라면 훈련을 정말 세계적인 코치들을 데리고 오고 해외로 전주훈련도 나가고 이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 뭐 동네 그냥 학교 체육대회 우승을 다투는 아이를 그렇게 막 해외 전주훈련 보내고 할 필요는 없겠죠. 돈만 아까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감독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엄마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엄마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누가 좋다, 어디 뭐 일타 강사, 쪽집게 강사, 다 들으면 좋죠. 예. 근데 그거를 다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우리는 재벌이 아니잖아요. 그냥 부자일 뿐이지.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안에서 하려면은요, 정말 엄마가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아이에게 합당한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좀 지금 이런 교육도 받으시고 엄마들끼리 모이셔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의 수준과 실력을 끌어올리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명코딩공부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부 학부모님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종합 서비스입니다. 이런 데가 없죠. 그래서 직접적인 이런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습 컨설팅도 진행을 합니다. 학습 컨설팅은 저는 이거는 종합 건강검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제대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공부 방법이 아이에게 맞는 건지,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건지, 진로는 제대로 확정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건강검진 해보듯이 학습에 대한 건강검진을 해보는 게 컨설팅이거든요. 엄마들이 입시 컨설팅은 되게 많이 해요. 급하니까, 당장 대학 가야 되니까. 근데 입시 컨설팅은 이미 다 지나온 거에 나와서 결론이 나와 있는 그 성적을 가지고 짜집기 해보는 거에 불과하죠. 예. 근데 학습 컨설팅을 통해서 체력을 쌓고 뭐 이렇게 실력을 쌓게 되면 입시 처리됐을 때 나의 선택지는 굉장히 다양해질 겁니다. 그래서 학습 컨설팅을 저는 좀 권해드리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또 저희가 하는 뭐 독서 아카데미나 내년부터는 Q&A를 또 시작을 할 건데요.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한 2시간 정도 진행하는 거이긴 하지만 아주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들의 수준을, 눈높이, 생각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으시려면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이나 카페에서 소식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서 다 끝이 났고요. 질문은 오늘은 안 받겠습니다. 오늘은 안 받고 질문이 있으시면 준비해 두셨다가 다음 시간에 저보다 더 이제 저의 스승이죠. 김지영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 이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예, 2년이 지나왔고 진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비록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주변에 같이 두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같이 모시고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는 또 같이 나누면 더 좋잖아요. 예, 그래서 질문해 주시고 반드시 솔루션을 갖고 가시고 그거대로 해보시고 예, 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피드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2년 마무리는 다음 주에 하고 아무튼 그동안 또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